당신 하루 에너지의 30%를 훔쳐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도둑처럼요. 근데 이 도둑은 얼굴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런 관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에너지 흡혈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실제로 관찰한 현상이에요. 특정 관계에서 일관되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관계의 상대방이 대부분 명백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관계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는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을 때 소진이 생깁니다. 첫 번째 패턴, 이 관계에서 당신상 안정된 사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들어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 이 역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항상 당신이고 항상 한 방향이라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힘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잘 들어주나요? 아니면 자기 얘기로 넘어가나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있나요? 국내 S대 심리학 연구에서 관계 내 역할 불균형을 측정했습니다. 감정 지원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고정된 관계에서 주는 쪽 사람의 만성 피로 지수가 균형 잡힌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평균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주기만 하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패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 1시간을 얘기했는데 끝나고 보면 당신이 뭔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아봐줘야 하는 것, 연결해줘야 하는 것, 신경 써줘야 하는 것, 의도적으로 부탁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관계에서 원래 그래왔으니까요. 문제는 이 패턴이 에너지를 씁니다. 만남 자체의 에너지 소모뿐 아니라 만남이 끝난 뒤에도 이 사람과 연결된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하의 전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당신의 인지 자원을 점유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패턴, 이 사람 앞에서 당신은 성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 요즘 배우는 것, 앞으로의 계획,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 앞에서 꺼내면 뭔가 어색합니다.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화제가 바뀌거나 듣는 둥, 마는 둥이거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점점 과거와 일상으로만 좁아집니다. 이게 왜 에너지 소진으로 이어지냐면 성장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관계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관계에서는 과거의 당신이 소환됩니다. 그 긴장감이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네 번째 패턴, 이 관계에서 당신은 감정을 조절하며 들어갑니다. 만나기 전에 미리 조심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꺼내지 말자. 이건 모른 척하자. 이건 맞장 붙여주자. 무의식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요. 진짜 편한 사람 앞에서는 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준비가 필요한 관계는 그 준비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씁니다. 국내 Y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이걸 관계 내 감정 노동으로 측정했습니다. 만남 전 감정 조절 행동이 빈번한 관계일수록 만남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정 노동이 높은 관계 이후 에너지 회복 시간이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2.2배 걸렸습니다. 만남 자체의 길이가 아니라 만남의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패턴, 이 사람의 기분이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당신도 눈치를 봅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불만스러우면 당신도 긴장합니다. 근데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이 같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기분을 낮춥니다. 튀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분위기를 맞추려고요. 기뻐도 덜 기뻐 보이고 좋아도 덜 좋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소진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에너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패턴, 대화 중에 당신이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왜 그 결정을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 앞에서는 설명이 많아집니다. 이해받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에너지가 맞는 사람 앞에서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합니다. 설명 없이도 대강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많다는 건 이 사람과 당신의 주파수가 지금 잘 안 맞는다는 신호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더 많이 소모되는 이유입니다. 7번째 패턴, 이 관계가 불편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으니까요. 공통 지인이 많으니까요. 지금 끊으면 이상해 보일 것 같으니까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끊기 어려워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 지금까지 들인 것이 아까워서요.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구체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하나, 이 사람한테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만남의 빈도, 대화의 깊이, 해결사 역할의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정하는 겁니다. 둘,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항상 상대방 이야기만 듣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요즘 하는 것, 관심 갖는 것을 꺼냈을 때 반응을 봅니다. 그 반응이 관계의 실제 방향을 알려줍니다. 셋, 에너지가 채워지는 관계에 더 투자합니다. 이 관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만나고 나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관계를 늘리는 겁니다. 에너지는 총량이 있습니다. 소진되는 곳을 줄이고 채워지는 곳을 늘리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해 가세요.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끝났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면 좋은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각이 가장 정확합니다. 8번째 패턴, 이 사람과 함께한 이후 자기 비판이 올라옵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한 말을 되새깁니다. 저 말은 왜 했지? 저 표현은 좀 이상했나? 저기서 그냥 넘어갈걸. 이 사람을 만난 뒤에 유독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 신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검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편한 관계에서는 이런 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았다? 재미있었다. 끝입니다. 복기가 많다는 건 관계 안에서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9번째 패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예민한 건가? 이걸 제3자한테 확인받으러 가는 겁니다. 내 느낌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받으러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른 사람한테 가져간다면 그건 이 관계가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관계는 지속적으로 인지 자원을 씁니다. 생각 안 하려 해도 자꾸 올라오니까요. 10번째 패턴, 이 관계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 전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해보세요. 달라진 게 있나요? 대화의 깊이, 서로에 대한 이해, 나누는 주제들, 성장하는 관계는 이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떤 관계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패턴, 같은 역할 배분, 그 관계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패턴,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만요? 다른 사람한테는 거절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망할까봐 혹은 관계가 흔들릴까봐 그렇습니다. 이게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관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진짜 안전한 관계에서는 거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11가지 패턴을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패턴들 중에 한두 가지가 가끔 있는 건 정상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 패턴들이 한 관계에서 여러 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관계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답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의 나와 에너지가 잘 맞는 사람 앞에서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말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꺼내는 주제가 다른가요? 표정이 다른가요? 이 사람 앞에서의 내가 더 작아진 버전이라면 그게 소진의 원인입니다. 나를 억누르는데 에너지가 들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 M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자기 표현 억제와 에너지 소진의 관계를 측정했습니다. 자기 표현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관계일수록 해당 관계 이후 인지 수행 능력이 평균 23%에서 31% 수준으로 저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눌러야 하는 관계에서 나오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 공통 지인이 많은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깊이를 줄이되 유지는 합니다. 자주 만나던 걸 덜 만나고 긴 대화를 짧게 합니다. 해결사 역할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던 것을 줄여갑니다. 이 사람한테 쓰던 에너지를 채워지는 관계로 옮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소진되는 곳에 계속 넣으면 채워지는 곳에 줄 게 없어집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이 진짜 에너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진되는 관계를 조정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온 뒤 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채워지면 유지하세요. 빠지면 조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